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 물질과 규칙성 중에서 중단원, 1단원, 원소의 생성과 규칙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여러 개의 별들이 만들어졌고 우주와 별에서 여러 원소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우주에서는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가, 그리고 별에서는 우주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우주에서 가벼운 원소, 즉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주의 생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역사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주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개발한 상대성 이론을 전체 우주에 적용시켜 보았어요. 그랬더니 우주는 팽창할 수도 있고 수축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하면 안 돼요. 우주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역시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다라는 정적 우주론을 발표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에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외부 은하들을 면밀하게 관측을 해보았는데, 이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대부분 멀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은하가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는 은하 사이의 이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블은 이로부터 우주의 팽창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우주 팽창을 발견한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은 저지가 되었고요. 우주 팽창을 기본 전제로 한 우주론,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두가 되었죠. 그러면 정상우주론과 이 빅뱅 우주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우주론은 호일과 같은 학자들이 발표를 했고요.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와 같은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모두 우주의 팽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증가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나머지 질량, 밀도, 온도 같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정상우주론은 특징이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계속해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주의 질량이 증가하겠죠. 자, 우주의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우주의 크기는 점차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죠. 그런데 질량도 커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는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우주론에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히 유지가 되고 우주의 온도는 밀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으면 덥겠죠.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커지면은 덥습니다. 자, 반대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적하게 있으면 좀 시원하죠. 그러니까 우주도 밀도가 작으면 시원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니까 우주의 온도 역시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빅뱅 우주론 특징도 볼게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주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이 되겠죠.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우주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집니다. 그런데 질량이 일정하다며요. 그래서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고요. 밀도가 감소하니까 밀도와 관련되어 있는 온도 역시 감소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우주론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이 정상우주론에서 큰 오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정상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물질 자체는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상우주론은 여러 옵션들이 발견되면서 저지가 되었습니다. 폐기가 되었고요. 이 빅뱅 우주론이 각광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했죠. 우주가 팽창하면은
이 시간을 과거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우주는 수축할 것이고 점차 한 점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빅뱅 우주론은요, 이 한 점의 우주에서부터 대폭발해서 점차 이렇게 팽창하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초기에 한 점으로 된 우주가 대폭발, 그 대폭발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을 거쳐서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여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보는 우주론이에요. 그 빅뱅이 언제 일어났냐? 현재로부터 138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감소했겠죠. 우주가 온도가 감소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기본적인 입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우주 생성 초기 당시 만들어진 입자가 렙톤과 쿼크라고 합니다. 이 렙톤과 쿼크는 기본 입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렙톤은 우리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쿼크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인데 쿼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쿼크는 업쿼크와 다운쿼크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모여서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양성자가 만들어진 순간 이 양성자 자체를 뭐라고 봐도 되냐면 수소 원자핵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는 점, 이후에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결합해서 원자핵을 만듭니다. 어떤 원자핵을 만드냐?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대략 3분 후까지 흐르게 되면 이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면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빅뱅 약 38만 년 후까지 시간이 흘러요. 자, 이때가 되면 이 이전까지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자유전자의 상태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하지만 38만 년 후가 되면은 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가 원자핵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가서 붙게 됩니다. 원자핵이 전자를 포획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게 되는 원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핵을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가 존재하게 되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원자에게 이렇게 다가가면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성 원자들이 형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으로 결합되면서 막대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되었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될 당시, 즉 빅뱅 약 38만 년 후의 온도가 3000켈빈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38만 년 후보다 그 이전까지는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원자핵 따로, 전자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이동할 때 전자의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동합니다. 빛이 직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8만 년 후를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빛이 직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주가 불투명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이후에는 전자가 원자에 포획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졌죠. 자, 원자가 만들어지니까 더 이상 방해꾼 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빛이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직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빛이 직진하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원자까지 만들어졌고요. 이 원자들이 모이면서 여러 개의 별들을 이루었고 이 별들이 모여서 여러 은하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르렀다라는 거죠. 현재는 우주의 온도가 약 2.7켈빈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빅뱅 우주론의 역사이고요. 이 빅뱅 우주론의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역사에서는요, 3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주세요. 3이 들어간 숫자들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빅뱅이 시작된 시기 138억 년 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빅뱅 약 3분 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빅뱅 약 38만 년 후에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더라. 그리고 이때 온도가 3000켈빈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현재 우주의 온도 몇 도이시죠? 대략 3켈빈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주의 역사를 대략적으로만 공부를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특징, 그리고 빅뱅의 3분 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어떻게 해서 3대 1이 되었는지 정도를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입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기 훨씬 이전에 빅뱅 초기에 쿼크와 렙톤과 같은 기본 입자들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자, 이들은 쌍생성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쌍생성이 뭐냐면 빅뱅 초기에는 에너지가 막대해서 여러 개의 빛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빛과 빛이 이런 식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빛과 빛들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하나의 입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빛과 빛이 충돌해서 입자를 생성하는 것을 쌍생성이라고 하고요. 쌍소멸은 그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은 빛을 방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빅뱅 초기에 쌍생성이 쌍소멸보다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입자들, 특히 쿼크와 렙톤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렙톤은 원자핵 주변을 도는 이 전자로 보아도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쿼크에는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있다라고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모여서 양성자를 이루었고요. 이때 만들어진 양성자, 우리 수소 원자핵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자, 그리고 다운쿼크 2개와 업쿼크 하나가 모여서 중성자를 이루었고요. 시간이 더욱더 흐르면서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원자핵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죠.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시간이 더욱더 흐르면서 빅뱅 약 38만 년 후에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다가 원자핵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원자핵에 포획됩니다. 그래서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성 원자의 구성 요소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특징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자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마이너스 1가의 전하량을 띠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1가, 그리고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0의 전하량을 띈다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요. 중성 원자에서 원자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0이어야 되겠죠. 이때 여기 원자핵은 양성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하량이 플러스,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니까 이 둘의 합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수는 뭐와 같더라? 맞아요.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것으로부터 업쿼크와 다운쿼크의 전하량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라고 했죠. 이 둘을 연립하면 업쿼크와 다운쿼크의 전하량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식으로부터 업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 다운쿼크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친구를 여기에 대입해 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4D 플러스 D가 플러스 1이 되어야 되니까 다운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D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업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하는 쿼크의 구성으로부터 이렇게 업쿼크와 다운쿼크의 전하량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량까지 했으니까 질량수를 한번 볼게요. 전자는 매우 작은 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 그냥 0이라고 취급을 하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질량수 1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중성자가 살짝 더 무거워요. 하지만 거의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질량수 1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원자의 질량인 원자량은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자, 원자량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 합인데 지금 질량을 가진 친구가 양성자와 중성자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원자량은요,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헬륨 원자핵의 질량수는 4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거고요. 다음으로는 빅뱅 약 3분 후에 어떻게 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어서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대략 개수비가 1대1의 비율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라고 했잖아요.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많이 변환되면서 양성자의 개수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이렇게 7대1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양성자 하나를 우리 수소 원자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어때요? 12개 대 1이죠. 그래서 빅뱅 약 3분 후에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때 질량비는 얼마일까요? 자, 지금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 총 몇 개예요? 맞아요. 12개죠. 그래서 질량수가 12이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수는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 4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질량수 1이니까. 그래서 12대 4. 질량비가 이렇게 해서 3대 1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기 때문에 결국 질량비가 3대1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을 빅뱅 핵 합성이라고 하는데, 빅뱅 핵 합성은 그래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빅뱅 합성의 과정은 세 가지의 케이스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의 케이스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한 개씩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하나씩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수소 원자핵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성자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삼중수소 원자핵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양성자 하나가 또 결합을 해서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을 형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할 수 있어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핵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중성자가 또 결합합니다.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삼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중수소가 결합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원래는 중성자가 3개 있었기 때문에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수소끼리 결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 중성자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핵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중수소와 다른 중수소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이들이 결합하면 다이렉트로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가 채워지니까 헬륨 원자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말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런 스케일이 케이스가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인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빅뱅 우주론의 역사였고요.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현재 정설이라고 알려진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예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약 3분 후에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3대 1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거의 3대 1로 관측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어떤 것을 통해서 측정했을까? 바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스펙트럼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분광이라고도 불러요. 나눌 분자의 빛광자입니다. 말 그대로 빛을 나누어 놓은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죠.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이 뭐냐면 흰색 빛을 이렇게 프리즘에 쏩니다. 프리즘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된 유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때 흰색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개의 파장의 빛이 들어있는데 이 빛들이 이 프리즘을 통과합니다. 그랬을 때 파란색 빛은 굴절률이 커서 프리즘 상에서 크게 굴절을 해서 이렇게 이동하고요. 빨간색 빛은 굴절률이 작아서 작게 굴절을 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투영해서 봤다라는 거죠. 자, 이 빛을 이런 식으로 투영해서 관측을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빨간색 빛이 이렇게 맺히고요. 여기에서는 파란색 빛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황빛이나 노란빛도 이렇게 굴절을 해서 이 어딘가에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빛들을 파장에 따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빛을 파장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선 같은 것들 혹은 이렇게 끊긴 선 같은 것들이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는데 선 스펙트럼은 뭐냐? 스펙트럼 상에서 흡수선 혹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때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흡수 스펙트럼부터 살펴보죠. 흡수 스펙트럼은 여기에 별이 있습니다. 별빛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조온의 기체를 통과해요. 자, 이 친구가 조온의 기체인데, 자, 그러면 이 조온의 기체가 이 빛을 흡수하겠죠. 자, 빛의 일부가 흡수당해서 이 빛을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당해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선이 바로 흡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흡수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 바로 별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별이 있으면 별도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별 주변에 이렇게 대기가 있고요. 별에서 방출된 빛이 대기를 통과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대기에서 별빛의 일부를 흡수해서 흡수된 빛이 이렇게 선으로, 즉 흡수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은 이렇게 고온의 기체에서 빛이 방출되었을 때 고온의 기체는 직접적으로 빛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고온의 기체가 이렇게 빛을 방출해서 이 빛을 관측하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방출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죠. 방출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고온의 기체, 특히 고온의 성운에서 잘 발달합니다. 성운이 뭐냐면 별성자의 구름 문자예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구름과 같은 존재, 가스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온의 가스 덩어리에서 방출선이 잘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 즉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과 방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하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봅시다. 우선 에너지 흡수입니다. 원자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면 에너지를 흡수해요. 자, 왜 그러냐면 전자는 마이너스 선을 띠죠. 원자핵은 플러스 선을 띱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서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이 인력을 끊고 이렇게 원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기로부터 전자가 멀어질 경우에 에너지는 이렇게 흡수됩니다. 이때 전자는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발생하니까 전자가 원자핵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원자핵 주변을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 이처럼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이 궤도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은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N은 1껍질, 2껍질, 3껍질 등등등 이렇게 N은 무한껍질까지 구분을 하고요. 각각의 전자 껍질에서 이 전자들은 본인만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가 여기에 위치할 경우와 1번에 위치할 경우와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2번에 위치할 경우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전자가 1번에 위치한다라는 말은 원래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말이고요. 2번에 위치한다라는 말은 원래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이동했다라는 거죠. 자,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케이스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더 많이 이동한 경우가 원자핵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력을 끊고 이렇게 더 멀리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한 전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요했기 때문에, 즉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왔기 때문에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큰 거죠.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전자 껍질일수록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큽니다. 이처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N은 1껍질부터 N은 무한껍질까지 이동할수록 에너지 준위 EN이라고 씁니다.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전자 껍질 숫자와 에너지 준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이너스 전자 껍질 숫자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요, N은 무한인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0이라고 보고 이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에너지 준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세로축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넣어주시고요. 가로축에는 전자 껍질 숫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함수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여기가 N은 1껍질, 2껍질, 3껍질, 그리고 무한껍질인데, 자, 1과 2에서, N은 1과 N은 2 사이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인데,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N의 차이가 이 정도로 좀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N은 2에서 3의 N의 차이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밖에 N의 차이가 나지 않죠? 자, 그리고 N은 3에서 무한의 N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네, 거의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이렇게 한 칸 차이지만 N은 1과 2의 에너지 차이는 2와 3의 N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과 2 사이의 N의 차이가 가장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곳으로부터 전자가 원자핵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어떠한 에너지를 가진 빛들을 흡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자가 N은 1에서 2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N의 차이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매우 강한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에너지가 바로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강한 에너지인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거 인지할 수 있겠고, N은 2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에너지, 즉 가시광선을 흡수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N은 3에서 무한으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 차이가 가장 작죠. 그래서 가장 약한 에너지, 적외선을 흡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가시광선 흡수 중에서 이렇게 N은 2에서 이동할 때 조금 더 많이 이동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더 강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에너지인 푸른색 가시광선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이만큼 이동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약한 중약 정도의 에너지인 붉은색 가시광선을 흡수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푸른색은
붉은색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멀리 이동하면, 원자로부터 멀리 이동하면 에너지가 흡수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에너지 방출입니다. 에너지 방출은요, 전자가 원자핵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이것도 에너지 흡수 원리와 같습니다. 전자가 다가올 때 n은 2에서 1로 다가오면 에너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강한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고요. 강한 에너지인 자외선을 방출하죠. 그러면 무한에서 3으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약한 에너지, 적외선을 방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은 2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에너지인 가시광선을 방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으로 다가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갑시다. 그리고 이런 원리 때문에 아까 빅뱅 우주론의 역사 배울 때 중성 원자가 형성되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다 라고 했잖아요. 이때 전자가 원자핵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전자가 원자핵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으로 이렇게 포획이 되면은 전자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에너지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자가 이동하면 이제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형성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흡수 스펙트럼 형성 원리 간단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자가 원자로부터 멀어질 경우에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N은 1껍질에서 2껍질로 이동하면 강한 에너지인 자외선이 흡수되죠. 이때 스펙트럼 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선 스펙트럼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가 푸른색이고 여기가 붉은색이라고 놓습니다. 푸른색은 붉은색보다 에너지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에너지가 강한 부분, 여기 부분은 에너지가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경우에 강한 에너지, 즉 자외선을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 상에서 에너지가 강한 부분에 빛이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흡수된 부분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서 에너지가 강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n은 3에서 무한으로 이렇게 원자로부터 전자가 멀어지면 약한 에너지인 적외선을 흡수하고 스펙트럼 상에서는 에너지가 약한 부분에서 빛이 흡수되어서 이렇게 흡수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로부터 전자가 멀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흡수선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별빛이 조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조온의 기체가 이 별빛을 흡수하게 되면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자, 에너지가 흡수되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빛들을 흡수해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스펙트럼 상에서 푸른색 부분은 에너지가 강한 부분, 붉은색 부분은 에너지가 약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자가 원자핵으로 다가오면은 방출선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n은 2에서 1로 다가오면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 자외선을 방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펙트럼 상에서 에너지가 강한 부분에 방출된 빛이 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는 방출선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적외선도요, 이렇게 전자가 n은 무한에서 n은 3으로 이동할 때 약한 에너지인 적외선을 방출하고 이 적외선의 빛이 이렇게 방출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온의 성에서 방출선이 잘 나타나는 이유가 고온의 성우는 이미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이렇게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이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원자핵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다가오면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방출되면서 빛들이 방출되면서 이렇게 방출선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원자 내에서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형성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즉 선 스펙트럼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은 어떻게 찾았다고 했어요? 이러한 선 스펙트럼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 스펙트럼에는 어떤 성질이 있길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찾았냐라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원소마다 흡수선 또는 방출선의 위치가 다릅니다. 왜 위치가 다를까요? 애초에 흡수선과 방출선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원소마다 전자의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 역시 원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 스펙트럼에서 흡수선 또는 방출선의 위치를 잘 파악하면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가진 원소가 무엇인지 특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수소인지 헬륨인지 원소 특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불러요. 왜 지문이냐면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 역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 원소가 무엇인지 특정 가능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선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 우주에 수소의 흡수선과 그리고 헬륨의 흡수선들이 발견되면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부터 수소와 헬륨의 존재를 추정했고요. 자, 두 번째 특징, 원소의 양에 따라 흡수선 또는 방출선의 폭, 그러니까 두께가 다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원소의 양이 많으면 원소가 빽빽하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소, 즉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이렇게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입자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딪힐 확률이 커지고 이렇게 흡수된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흡수선의 폭,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출선 또는 흡수선의 폭을 이용해서 원소의 양을 측정했고요. 이로부터 수소와 헬륨의 양, 즉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선 스펙트럼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었고, 자, 이렇게 밝혀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는 빅뱅조론의 증거가 되는구나 라고 증거를 채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도 매우 중요한데요. 동일한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요. 동일한 원소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해봅시다. 전자가 N은 2급질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N은 2로 이동하니까 강한 에너지인 자외선을 흡수할 테고 강한 에너지 부분에서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이 전자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원래의 위치로 이렇게 되돌아오면은 N은 2에서 1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는 강한 에너지인 자외선을 방출하고 스펙트럼에서는 에너지가 강한 부분에 이렇게 똑같이 방출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원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할 때 흡수선의 위치, 강한 에너지 쪽이죠. 그리고 방출선의 위치, 마찬가지로 강한 에너지 쪽이죠.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자, 참고로 키르히호프는 이 방출선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흡수선을 발견한 사람은 프라운호퍼라는 거 이와 관련해서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키르히호프의 법칙, 즉 동일한 원소에서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다라는 법칙을 이용해서 어떠한 별에서 어떠한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기역은 수소고요. 니은은 헬륨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흡수선들을 주었고 여기에서는 방출선들을 주었죠. 이때 별 S에서 여기에 있는 흡수선과 그리고 방출선이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흡수선과 방출선이 서로 일치하죠. 이걸 통해서 이 같은 원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가 동일하니까 별 S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흡수선과 방출선이 일치되고 여기에서 흡수선과 방출선이 또 일치되니까
아, 별 S는 또 뭘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헬륨을 가지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죠. 한편 여기 있는 이 두 줄선은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줄선에 해당하는 원소는 수소 헬륨이 아니라 또 다른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별 S는 또 다른 원소 플러스 알파의 원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 S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두 번째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빅뱅 약 38만 년 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는데 실제로 펜지어스와 윌슨이 안테나 작업을 하다가 안테나에서 계속 잡음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잡음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주 초기에는 어떤 원소가 생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는 지금 철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이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이렇게 빅뱅 해갑성으로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이외의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의 진화 과정은 크게 주계열 이전 단계, 주계열 단계, 주계열 이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주계열 이전 단계부터 살펴볼게요. 주계열 이전 단계를 중심별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중심별의 주변부는 중심별의 진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심별의 진화입니다. 중심별은 원시별의 형성으로부터 출발해요. 원시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성운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운 아까 했죠? 성운은 그냥 가스 구름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성운은 주로 성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간 물질의 성간은 별성자의 사이간자예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성간 물질은 또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간 티끌이고요. 성간 기체인데 성간 티끌이 1%, 성간 기체가 대략 99%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운은 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성운은 그냥 가스, 덩어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운은 자체 질량이 있고 자체 질량을 가진 물질에서는 만유인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만유인력 어떻게 구하냐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어떤 물체의 질량 곱하기 다른 물질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즉 질량을 가진 물질인 경우 이렇게 만유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운의 중심과 이렇게 표면 사이에서 만유인력,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운의 표면이 이렇게 성운의 중심으로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끌어당겨지면 성운이 어떻게 돼요? 성운이 수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성운이 수축하면 밀도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고밀도의 가스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자, 원시별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직 가스 덩어리 이 주변에 있는 이 물질들을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물질들이 원반 모양으로 남아있고요. 이런 식으로 UFO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원시별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 원반에 있는 물질들을 원시별이 다 빨아들여서 먹어치우면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의 형태로 원시별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주변에 이렇게 원반이 제거된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의 원반이 제거된 이 별을 뭐라고 부르냐? 전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주계열성이랑 원시별의 차이점은 그냥 원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만유인력에 의해서 중심별이 수축하고요. 중심별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계속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중심별이 수축하면 왜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별 같은 경우에는 수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팽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별이 수축하게 되면 별 표면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자, 우리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갑시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있고요. 지구 중심을 여기다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공 A가 높은 곳에 있고 공 B가 낮은 곳에 있어요. 자, 공 A와 B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질 건데 누가 맞으면 더 아플까요? 그렇죠. 높은 곳에서 떨어진 A가 맞으면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A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이 해당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A는 지금 맞으면 아프니까 이 위치 에너지가 큰 거고요. B는 맞으면 좀 덜 아프겠죠? 위치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성운이 수축하면, 별이 수축하게 되면 표면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른 쪽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 다른 쪽의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는 증가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한편 별이 팽창하는 경우는 반대입니다. 별이 팽창하게 되면 어때요? 중심으로부터 표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멀어지니까 표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른 쪽의 에너지, 열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열 에너지 감소하면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별이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별이 반대로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별이 계속 수축하면서, 별이 수축하면 온도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온도가 높아지다가 표면 온도가 대략 1000켈빈 정도가 되면 이 별에서 붉은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가시광선을 방출하고요.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중심부에서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처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계열성에서 이전 단계, 주계열성이 만들어지기 이 이전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 이전 단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심별의 진화 과정이었고, 그러면 중심별의 진화 과정에 따라서 이 중심별 주변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심별 만들어질 때 성운이 수축한다라고 했죠. 성운이 수축하게 되면은 성운의 회전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왜 그러냐면 우리 피겨스케이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런 식으로 양팔을 뻗고 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전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런데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렇게 양팔을 오므리고 회전하게 되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성운도 마찬가지예요. 성운은 처음에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양팔이 벌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느리고요. 양팔을 오므리면, 즉 성운이 수축하게 되면은 점차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성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운의 바깥쪽 물질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중심별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중심별 주변부에는 이런 식으로 원반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반 모양의 성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인지를 좀 해주시고, 자, 지금 이때는 원시별 단계입니다. 원시별 이후에 뭐가 되죠? 전주결성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별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원반 모양이 마치 도넛 모양으로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제 중심별이 여기에 있는 원반의 성운을 약간 흡수할 거니까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뻥 뚫린 형태, 중심별은 여기에 있죠. 중심별 주변에는 이렇게 원반의 형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중심별이 이렇게 독립된 공간, 성운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에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성운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원반 모양의 도넛 모양으로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원반에서 한쪽은 밀도가 크고요, 한쪽은 밀도가 작습니다. 이때 밀도가 작은 곳에서 큰 쪽으로 물질들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질이 이동해서 밀도가 큰 쪽은 계속해서 커지고 밀도가 작은 쪽은 계속해서 밀도가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중심별 이런 식으로 있고요. 중심별 주변에서 이 원반에서 나선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나선팔 쪽이 밀도가 컸던 부분이고요. 나선팔이 아닌 쪽이 밀도가 작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큰 부분으로 계속해서 물질이 이동하니까 나선팔 모양이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선팔에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뭉쳐져서 이렇게 미행성체라는 고체 물질을 형성하고요.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현재의 행성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성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부의 변화는 행성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하고, 이 중심별이 쓰는 말 그대로 이 중심에 있는 이 별의 진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태양계 역시 이 과정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중심별의 진화 과정으로 태양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주변부의 진화 과정으로 우리들의 행성,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주기열 이전 단계였고요. 다음으로 주기열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주기열 단계의 특징 뭐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심별이 수축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중심부에서 수소핵력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소핵력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우리는 주기열성이라고 한다 했죠. 수소핵력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별은 팽창하려고 하는 힘을 얻습니다. 핵력 반응에 의해서 별은 팽창해요. 그런데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별이 수축하려는 힘도 있겠죠. 이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열성에서는 별의 반지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열 단계에서의 특징들을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체압에 의해서 팽창하는 힘, 즉 핵력 반응에 의해서 팽창하는 힘과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힘, 여기 수축하는 힘이 있죠? 이 힘이 서로 같아서 반지름이 거의 일정히 유지되더라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90% 이상의 일생을 이 주기열성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관측하면 대부분은 주기열성으로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대부분의 별은 주기열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태양이 가운데에서 수소핵력 반응이 일어나는 주기열성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기열성의 에너지원인 수소핵력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열성의 에너지원 수소핵력 반응이라고 했죠. 자, 수소핵력 반응은 뭐냐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수소 원자핵, 즉 4개의 양성자라고 봐도 되죠. 4개의 양성자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형성되는 반응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헷갈리는 게, 아니 그러면 양성자는 4개가 모였는데 헬륨 원자에게는 중성자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겠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수소핵력 반응 과정에서는 이렇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러한 수소핵력 반응과 앞서 배웠던 빅뱅 핵합성은 뭐가 다를까요? 빅뱅 핵합성도 아까 우리가 배웠겠지만 이런 식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소핵력 반응 역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수소핵력 반응은 4개의 양성자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빅뱅 핵합성은 2개의 양성자 그리고 2개의 중성자가 융합되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은 같은데 그 과정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를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때 양성자 4개의 질량은요,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질량이 결손돼요. 질량이 결손되면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뭐냐면 에너지와 질량은 동등한 위치 관계에 있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의 변화, 질량이 감소하죠. 질량 변화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막대한 에너지가 주기열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기열 단계였고요. 다음으로 주기열 이후 단계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기열 이후 단계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입니다. 태양이 이런 식으로 진화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주결성에서 열심히 수소행렬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곧 있으면은 이렇게 수소가 모두 소진이 됩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모두 소진이 돼요. 그러면 중심부에는 이렇게 헬륨만 남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헬륨 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헬륨 핵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고요. 핵융합 반응이 없으니까 팽창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이렇게 수축하는 힘만 남아서 수축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중심핵이 이렇게 수축합니다. 중심핵이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심핵의 온도가 높아지고 중심핵 주변부의 온도도 덩달아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심핵 주변부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중심핵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영역을 우리는 수소 연소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연소 껍질이 있는 단계가 바로 적색거성 단계라는 거고요. 수소 연소 껍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별이 팽창하려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별의 외곽층은 이렇게 팽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별이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붉은색 별인 적색거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심핵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1억 켈빈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핵 주변부에는 여전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소 연소 껍질이 있겠죠. 이때 중심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심핵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에서는요, 주변부도 지금 이 핵이 팽창하면서 주변부도 같이 이렇게 팽창하기 때문에, 자,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낮아진다라고 했죠. 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약화되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약화되면서 팽창하는 힘이 좀 약화되어서 이렇게 별의 표면 자체는 이런 식으로 살짝 수축하게 됩니다. 자, 별이 살짝 수축하니까 이 별의 표면 온도는 살짝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여기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도 모두 소진해요. 그러면 헬륨이 모두 탄소로 바뀌면서 중심부에는 탄소가 매우 많은 탄소 핵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탄소 핵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축하려는 힘만 있어서 중심핵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주변부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1억 켈빈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주변부에서 이제는 무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주변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영역을 우리는 헬륨 연소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헬륨 연소 껍질 주변에는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인 수소 연소 껍질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죠. 한편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별은 팽창하려는 힘을 얻겠죠. 그래서 별이 이런 식으로 팽창하고 별이 팽창하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특징이 중심핵이 수축하면 별은 팽창하고 중심핵이 팽창하면 별은 이렇게 수축하는구나. 중심핵과 이 별 표면의 수축과 팽창의 관계는 서로 반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연소 껍질에 의해서 별이 팽창해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을 띠는 단계가 적색거성 단계고요. 이렇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를 수평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헬륨 연소 껍질과 수소 연소 껍질이 모두 있는 이 단계를 정근거성 단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요, 이렇게 핵융합 반응들에 의해서 별이 계속해서 팽창하다가 이 껍질이 벗겨져 그냥 날아갑니다. 벗겨져 날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흩뿌려진 성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뭐라 부르냐?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행성상 성운 중심부에는 이렇게 탄소 원자 하나만이 남아서 천체로 이루고 있는데 이 천체를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행성상 소원과 백색 외성이 만들어진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었고요.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무거운 별에 대해서 진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원소까지 만들어졌어요? 탄소까지 만들어졌죠.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밖에 반응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그 높은 온도가 될 만한 충분한 질량을 가지지 못해요. 자, 그래서 무거운 별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매우 무거운 별은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철핵이 만들어지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철은 매우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핵융합하지도, 핵분열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겠죠.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면 팽창할 힘이 없어지니까 별이 수축하게 되고 밀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특정 밀도 이상의 밀도가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밝아지는 폭발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들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합성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이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철핵이 계속해서 압축되어서 중성자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왜 중성자로 변하냐면요, 자, 이렇게 철핵 안에는 양성자 그리고 전자들이 섞여 있겠죠. 그런데 압축되면서 전자가 양성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양성자는 플러스 원하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태양이 그러면 30배 이상의 별을 보겠습니다. 태양이 10배, 30배인 별은 최종적으로 중성자별이 만들어졌는데, 30배 이상의 별은요, 자,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중성자별이 아닌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질량이 하도 커서 중성자별도 못 버티는 거예요. 중성자별이 붕괴되어서 이렇게 블랙홀을 만들어진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별이 초신성 폭발하기 직전의 내부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때 가운데에는 이렇게 철핵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Y 부분은 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X는 탄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에서는 이렇게 중심 쪽으로 다가갈수록 원소의 원자량이 어떻구나, 원자량이 맞아요, 원자의 질량이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XYZ가 어떤 원소인지 매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별의 진화 과정이었고요. 별의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수소와 헬륨 이외에 나머지 더욱더 이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의 생성과 지구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태양계의 생성입니다. 태양계는 마찬가지로 주결 이전 단계의 별과 같은 진화 과정을 거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주결 이전 단계의 진화 과정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송운이 훼손합니다. 송운이 수축함에 의해서 점차 송운이 훼손하면서 이렇게 송운의 바깥쪽에는 물질이 이렇게 더욱더 바깥쪽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밀려나가죠. 그래서 원반이 만들어지고요. 이 원반에는 밀도가 큰 부분이 있고 밀도가 작은 부분이 있는데, 밀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계속해서 물질들이 인력에 의해서 이동하니까 계속해서 물질들이 쌓이고 나선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선팔 구조 안에서 이렇게 미행성체들이 덩어리째 만들어지고요. 이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현재 행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태양계는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으로 그 행성의 특징이 분화가 되는데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는 태양풍을 이렇게 방출하고 있어요. 태양풍이 뭐냐면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를 말합니다. 이 고에너지 입자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가벼운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벼운 원소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태양계의 바깥쪽에 위치하고요.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철과 마그네슘은 이렇게 비교적 태양과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이때 철과 마그네슘이 모여서 지구형 행성을 형성한 거고요. 그리고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가 모여서
목성형 행성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지구 행성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철, 마그네슘, 산소, 규소 등 무거운 원소가 존재했는데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뭉쳐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습니다. 평균 밀도는 아무래도 철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겠죠. 고리는 없고요. 표면 상태 암석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석으로,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목성형 행성은 말씀드렸지만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기체가 많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큽니다. 밀도는요, 수소, 헬륨처럼 가벼운 원소가 있으니까 밀도는 작겠고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상태는 가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태양계 생성 과정이었고, 다음으로 지구의 생성 과정 보겠습니다. 지구는 여러 개의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만들어졌는데,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할 때 이렇게 암석 증기라는 것이 발생해요. 암석 증기가 이런 식으로 지구의 원시 대기를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 원시 대기가 만들어졌고요. 미행성체 충돌 빈도, 이때 만들어진 미행성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충돌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미행성체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리고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미행성체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냐?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돼요. 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누구한테 맞으며 매우 화가 납니다. 열이 나죠. 자,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인지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다가 여기 지구에 있던 대부분의 암석들이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이렇게 모든 물질들이 용융되어서 만들어졌고요. 이때는 미행성체의 충돌 빈도가 최대예요. 매우 많이 충돌하고, 자, 이때 지구의 반지름이 현재 지구의 반지름의 딱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온도 역시 충돌 빈도가 매우 많으니까 온도가 매우 높겠죠. 온도가 최대치를 이룹니다. 자, 그 이후에 미행성체의 충돌 빈도가 차츰 이렇게 적어지면서 반지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온도 역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철과 니켈, 규산염 물질이 막 혼합되어 있었는데 이 마그마 상태에서 지금 철과 니켈은 무거우니까 가라앉죠. 가라앉아서 핵이라는 것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규산염 물질은 매우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이렇게 떠올라서 멘틀과 지각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핵과 멘틀이 이렇게 분화되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에 있던 철과 니켈 같은 금속 물질들이 대류하면서 이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마다 자기장의 생성 시기를 좀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서 그냥 이때쯤에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인지만 좀 해주세요. 그 이후 온도가 더 내려가면서 이제 마그마 바다 상태가 살짝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표면이 얇게 굳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지각 아래의 멘틀은요, 액체 상태, 마그마 바다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멘틀이 마그마 바다 상태이기 때문에 원시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온도가 더 내려가면서 대기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됩니다. 응결되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죠. 이 비가 지각에 좀 고도가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바다가 만들어졌고요. 더욱더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드디어 마그마의 바다 상태의 멘틀이 굳습니다. 고체 상태의 멘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고체 상태의 멘틀과 위에 있는 지각의 일부, 그러니까 지각과 이 멘틀의 일부가 합쳐져서 암석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판들이 만들어져서 이때를 성숙한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현재 이제 우리가 인류도 탄생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지구의 생성 과정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고 그 밖에 무거운 원소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 원소들이 모여서 지금의 태양계와 지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자, 우주 누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수소가 가장 많죠? 다음으로는 헬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3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 우주의 구성 원소 이 비교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지각. 지각은 뭐가 가장 많냐면 규산염 물질이 많아요. 왜냐하면 핵과 멘틀의 분화 과정에서 규산염 물질은 가벼워서 상승해서 지각과 멘틀을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규산염 물질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규소와 산소가 매우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O, C, R, 폐, 카, 나, 칼, 마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외워주세요. 주로 규산염 물질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라고. 자, 그리고 핵은 뭐가 많냐면 철과 니켈이 많습니다. 철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니켈이 많아요. 자, 왜 철과 니켈이 많죠? 이것도 멘틀과 핵의 분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죠. 철과 니켈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핵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핵에 철과 니켈이 많은 거예요. 자, 지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철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페오시, 막, 니, 스, 칼이라고 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페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페오시가 막 뭘 하냐면 니스를 칠하는 거예요. 니스를 어디다 칠해요? 칼, 그러니까 자동차에. 그래서 페오시가 막 니스 칠한다. 어디에? 칼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대기 봅시다. 대기는 주로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 사용하는 산소 많습니다. 그리고 아르곤 순으로 이렇게 많아요. 자, 그리고 해수입니다. 해수는 우리 물 떠올리면 돼요. 물이 가장 많죠. 그리고 소금물이니까, 자, 바다 소금물이잖아요. 염화 나트륨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원소 산소이고요. 그 다음이 수소가 되겠고, 자, 그 다음이 이렇게 염소가 되고요. 그 다음이 나트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산소, 수소순, 그리고 염소, 나트륨 순이죠. 자, 그리고 인간, 자, 사람 볼게요. 사람은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로 이루어져 있고 7%가 물입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많은 거 역시 산소예요.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탄단지에 많은 거 탄소입니다. 탄소가 그 다음으로 많고, 자, 여기 또 물에 수소 있죠. 수소가 또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거는 여기에 있는 질소예요. 자, 질소가 이런 식으로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1단원 원소의 생성과 규칙성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